융이 말한 공감 능력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이 연민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 융이 발견한 공감 능력자는 그저 이기적이어도 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아이에 가깝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려는 압도적인 욕구,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려는 태도, 그것은 영적인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구가 과한 것으로, 당신의 감정이 너무 시끄러운 것으로 취급되던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을 섬길 때에만 조건부로 허용되던 환경에서 만들어진 생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융의 통찰이 혁명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그는 공감 능력자를 망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자신이 개성화라고 부른 온전함을 향한 심리적 여정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당신은 사실 이것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당신은 늘 공감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대가를 동반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왔다.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하지만 당신은 늘 진짜 나가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고 느껴왔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되었다고 느껴왔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왜 자신의 민감함이 선물이면서도 짐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연스러운 공감을 생존 전략으로 바꾸어버린 심리적 패턴을 알아차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융의 길, 내가 성스러운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강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서의 공감으로 바꾸어주는 건강한 경계 말이다. 이것은 덜 다정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늘 다른 사람을 돌보아 온 것과 같은 강도로 자신을 돌볼 권리를 되찾는 이야기다. 융은 많은 사람이 공감 발달에서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성인이 되어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어린 시절의 감정적 과각성에서 시작된다. 아이의 안전이 양육자의 정서 상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데 달려있을 때 발달하는 생존 기제 말이다. 이 패턴을 떠올려보라. 부모가 말하기도 전에 부모의 기분을 읽는 아이, 가족의 감정, 기압계가 되어 폭풍이 오기 전에 먼저 감지하는 작은 아이, 자신의 욕구는 긴장을 만들지만 타인의 욕구를 미리 알아차리면 안전이 생긴다는 것을 배우는 아이. 융은 이를 조기 자아 적응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정교한 심리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신경계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진계가 되어 환경 속 모든 정서적 떨림에 맞춰 조율되었다. 이것은 의식적인 학습이 아니다. 이것은 적응적 배선이다.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배선했다. 당신은 융이 심리적 안테나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켰다. 타인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 말이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이 있다. 이 생존 적응에는 끔찍한 대가가 뒤따랐다. 그가 진정한 이기심이라고 부른 것. 아이가 강한 자아감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자기애가 억압된 것이다. 융은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미래의 공감 능력자는 정반대의 교훈을 배웠다. 내 욕구는 위험하니 너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라. 책을 읽기 전에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웠다면 댓글에 남겨달라. 나는 가족의 감정 탐정이었다. 이것이 내가 공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 타인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 민감함이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는 낯선 이방인으로 남아버렸다. 융은 이 패턴이 어린 시절에는 적응적일 수 있으나 성인이 되면 자기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기적일 수 없었던 아이는 결국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고 경계를 세우지 못하며 자기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융은 공감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림자, 즉 거부된 심리의 부분에서 그는 어둠이 아니라 내가 금지된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어린 시절 용납되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자기 옹호 말이다. 많은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지닌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배워온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분노, 경계, 아니요 라고 말하기, 자신을 우선하기, 욕구를 갖기, 존중을 요구하기. 융은 이를 도덕적 조건화에 의한 그림자 형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기서도 융의 통찰은 혁명적이다. 이런 이기적 충동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성격을 이루기 위해 빠져있던 조각들이다. 건강한 이기심을 배우지 못한 공감 능력자는 융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쉽다. 충만함에서가 아니라 공허함에서 주는 사람 말이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기 연민을 원망하게 된다고 관찰했다. 계속 주고 또 주지만 그 밑바닥에는 분노가 있다. 탈진이 있다. 어느 순간 돌보는 일을 멈추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융의 보상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한쪽으로 치우친 발달을 균형 잡으려 하며 거부된 자질을 의식으로 밀어 올린다. 융이 극단으로 갈수록 반대로 뒤집히는 경향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려보라. 끝없이 주는 사람은 결국 원망하게 된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폭발한다. 그림자를 거부한 공감 능력자는 결국 냉소적으로 변한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이해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에는 그들의 성스러운 이기심,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자아의 힘이 들어있다. 자신을 우선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달라. 내 욕구는 이기적으로 느껴지지만 틀린 게 아니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깨닫는다 라고 썼다. 공감 능력자에게서 그 어둠은 잔혹함이나 자기애적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나도 다른 사람만큼 중요하다고 믿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행위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특정한 위기를 확인했다. 그는 그것을 개성화의 명령이라고 불렀다. 생존을 위해 배워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의 자신이 되라고 정신이 요구하는 순간 말이다. 이 위기는 종종 내가 공감 소진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나타난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년간 진실하지 않게 살아온 데서 오는 깊은 영혼의 탈진이다. 융은 이것을 지속적인 자기 방기의 결과로 일어나는 정신의 반란으로 이해했다. 융이 기록한 증상은 분명하다. 이제는 관심 있는 척을 할 수 없다. 예전의 동기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문제는 의미 있게 느껴지기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한때 당신을 규정하던 것, 즉 남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융은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출현으로 보았다. 진짜 자아가 태어나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자아를 해체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융의 초월 기능 개념이 중요해진다. 초월 기능은 상반된 것들을 연결하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 경우에는 돌보는 자아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아를 잇는 것이다. 이것은 공감과 이기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둘을 통합하여 융이 말한 개성화된 온전함으로 만드는 일이다. 융은 이 위기에 있는 공감 능력자들이 변화를 통해 모두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고 관찰했다. 사람들은 넌 예전 같지 않아 혹은 너 이기적으로 변했네 같은 말을 한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발달에 대한 집단의 저항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융이 이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개성화를 지지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기 방기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다. 융은 이를 분화 불안이라고 불렀다. 건강한 경계가 관계를 끝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융은 다시 이렇게 썼다.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내가 발달적 용기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한다. 경계를 세운 뒤 당신을 좋게 보길 원하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경계를 설정한 이후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나는 변한 게 아니야. 그저 더 이상 숨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해보라. 융은 이 개별화의 위기가 사실 영적 비상사태, 즉 진정성을 요구하는 영혼의 요청이라고 이해했다. 이 부름에 응하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덜 배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배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배려하게 된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인 신성한 이기심을 소개했다. 이는 자기 애적 몰두가 아니라 융이 말한 자기 자신이 될 윤리적 의무이며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이 자신의 심리적 성장에 있다는 인식이다. 융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야가 맑아진다. 밖을 바라보는 이는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이는 깨어난다. 라고 썼다. 공감형 인간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흔히 미덕으로 위장된 수년간의 자기 방치를 드러낸다. 내가 의식적 이기심이라 부르는 것은 융이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정서적 주권이다. 즉, 타인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당신에게 없다는 인식이다. 융은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심리적 성장을 막는다고 보았다. 둘째, 경계의식이다. 당신이 끝나는 지점과 타인이 시작되는 지점을 감지하는 능력이며 융은 이를 자아 경계 발달이라 불렀고 개인의 건강과 진정한 관계 모두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셋째, 욕구의 정당성이다. 당신의 욕구가 누구의 것만큼이나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융은 공감형 인간이 자신의 욕구는 선택사항처럼 취급하면서 타인의 욕구는 의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융은 신성한 이기심을 기른 공감형 인간이 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강박이 아니라 선택으로,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준다. 이것이 융이 분화된 사랑이라 부른 것으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은 고통을 흡수하지 않고도 연민을 느낄 수 있고 책임을 떠안지 않고도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 융은 가장 높은 형태의 봉사가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수행한 개인에게서 나온다고 이해했다. 신성한 이기심을 되찾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연기 대신 자신의 진짜 존재감을 세상에 내놓는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타인을 더 잘 돕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면 나는 공허함이 아니라 넘침에서 준다. 라고 말해보라. 융은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다. 공감형 인간에게 이는 인정, 휴식, 호혜성, 존중을 원하고 바라는 자기 안의 부분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면 이기적이라고 배워왔다. 융은 공감형 인간이 신성한 이기심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은 관찰을 남겼는데 그는 이를 관계적 재조정이라 불렀다. 즉, 관계가 상호 진정성을 통해 더 깊어지거나 공감형 인간의 자기 포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는 과정이다. 경계를 세우기 시작한 공감형 인간은 종종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 많은 관계가 융이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른 것 위에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한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했다. 돌보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문제 해결사 같은 역할 말이다. 융은 공감형 인간이 이런 기능적 역할을 그만둘 때 일부 사람들은 내가 공급 차단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하며 더 이상 자동으로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분노하거나 조종하거나 비난하게 된다고 관찰했다. 그러나 융은 아름다운 변화도 기록했다. 이 변화를 견디는 관계는 그가 진정한 만남이라 부른 것이 된다. 한 사람이 주고 다른 사람이 받는 대신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정서적 안녕에 책임을 지는 동등한 존재로 만난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 라고 썼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개별화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끝나는 지점과 타인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는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융은 공감형 인간이 내가 관계적 선택성이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공감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도 아니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도 아니다. 융은 공감형 인간이 종종 강도를 친밀함으로, 필요를 사랑으로, 드라마를 깊이로 혼동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를 구분하려면 융이 심리적 분별력이라 부른 능력, 즉
사람들이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개별화된 공감형 인간은 자기 포기형, 공감형 인간과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자신을 대신해 심리적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들을 끌어들인다. 융은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공감형 인간이 대대로 이어진 상호 의존의 패턴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는 그가 진정한 소속감이라 부른 것으로 이어진다. 상호 필요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말이다. 경계를 세우면서 주변에 남고 떠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면 나는 더 이상 덜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자 내 동등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라고 말해보라. 여기에서 융의 지혜는 분명하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해지기 위해서는 신성한 이기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융의 심리적 온전함에 대한 비전에는 내가 통합된 공감형 인간이라 부르는 모습이 포함된다. 무의식적 강박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으로서의 민감성을 되찾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융이 말한 개별화의 이상에 도달한 존재를 대표한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융이 의식적 공감이라 부른 능력, 즉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도구로 사용하며 그 민감성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는다. 융은 공감형 인간에게 특히 적용되는 심리적 통합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정서적 선택이다. 언제, 얼마나 타인과 함께 느낄지 결정하는 능력이다. 융은 건강한 공감에는 의식적 의지가 조절하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야지 자동 반응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했다. 둘째, 자비로운 거리두기다. 즉 짊어지지 않으면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융은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그가 사랑의 거리라고 부른 것을 유지한다고 관찰했다. 도울 만큼 충분히 가깝되 관점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는 거리 말이다. 셋째, 상호적인 관계다. 공감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연결이다. 융은 통합된 공감형 인간이 자연스럽게 줄도 아는 사람들을 끌어당겨 그가 상호 개별화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자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의 연민의 능력뿐 아니라 자기 보존의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 경지에 도달한다. 이러한 통합은 융이 획득된 안정감이라 부른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타인의 승인이나 감정 상태에 기대지 않는 깊은 내적 안정이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되 흡수하지 않고 책임을 떠안지 않되 지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융은 이러한 통합 수준이 집단의 선에도 기여한다고 이해했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건강한 경계, 진정한 관계, 의식적인 연민을 몸소 보여준다. 그들은 민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파괴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다. 무의식적 공감에서 의식적 공감으로 가는 여정은 융이 정신의 영웅의 여정이라 부른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직면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통합하며 인정받음보다 온전함을 선택하는 일을 요구한다.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을 돕는 법을 배웠다면 나는 이제 의식적인 공감자야. 라고 말해보라. 공감형 인간에 대한 융의 마지막 통찰은 이것이다. 당신의 민감성은 분명 선물이지만 그것이 강박이 아니라 선택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상처에서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내어놓아질 때에만 선물이 된다. 융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 발견한 가장 심오한 통찰은 내가 자유의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 있다. 즉, 당신의 공감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애써온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이다. 융은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끈다 라고 말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여정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사실은 어린 시절 겪었던 감정적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다. 이 깨달음은 해방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두려울 수 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의 상당 부분이 실은 심리적 관리였음을
곧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람들을 차분하게,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전략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이 깨달음 속에 해방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보았다. 공감이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유지할지 혹은 변형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당신은 융이 말한 자기 심리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 이 자유는 내가 진정한 공감이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민감함, 강박이 아니라 선택, 취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통합된 공감자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타인과 함께 느낀다. 융은 이러한 변형이 종종 그가 실존적 죄책감이라 부른 감정을 촉발한다고 관찰했다. 하지만 나는 늘 돕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나에게 의존해. 내가 쓸모없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속삭이는 머릿속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마치 자신의 본질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융은 이 죄책감을 타인을 섬기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축된 거짓 자아가 보이는 마지막 저항으로 이해했다. 그는 이를 정체성의 애도라고 불렀다. 결코 진짜였던 적은 없지만 익숙하게 느껴지던 자기 버전을 슬퍼하는 일이다. 융은 또한 자유의 역설이라 부르는 것을 확인했다. 도움을 줄 선택권이 생기면 도움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발견이다. 공감이 강박이 아니라 자발성이 될 때 그것은 짐에서 선물로 바뀐다. 융이 드러낸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세상의 감정적 돌보미가 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당신의 재능을 내어줄지 스스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개인이 되도록 태어났다. 당신의 공감은 짐이 아니라 초능력이 되어야 했다. 융은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라고 썼다. 공감자에게 이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도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수용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부른 상태를 만든다. 당신 자신의 경험에 대한 궁극적 권위가 당신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 융은 이 주권에 도달한 공감자들이 종종 그가 재양육 단계라고 부른 과정을 거친다고 관찰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 수용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하며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이 내적 재양육이 중요한 이유는 융이 공허한 상태에서 끝없이 베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공감자는 타인을 진정성 있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융은 또한 심리적 주권이 종종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애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타인이 편안하도록 만들기 위해 희생했던 모든 꿈과 목표, 경험들을 슬퍼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직업과 관계, 삶의 경로를 선택했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융은 이 슬픔이 필요하고 치유적이라고 보았다. 잃어버린 것을 기리는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려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주권에 이른 공감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진정한 연민의 능력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자신을 말려버리지 않을 때 풍요에서 비롯된 여유로 더 많이 줄 수 있다. 융은 자유로운 공감자들이 의식적인 치유자가 된다고 관찰했다. 상처에서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치 있게 느끼기 위해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고 필요로 되는 존재가 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융이 해방된 사랑이라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 조건이 붙지 않는 애정, 의존을 만들어내지 않는 도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감이다. 공감자에 대한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여정은 덜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다. 공감을 선택해서 주는 선물로 되찾는 것이지 억지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융은 그가 통합의 유혹이라 부른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새 경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타인과 마주할 때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다. 그는 성장이란 사람들이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압박할 때에도
자신의 진실에 헌신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했다.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공감자에게 이는 진정한 자신에겐 연민의 능력뿐 아니라 사과 없이 온전히 완전하게 존재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감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임을 깨달았다면 나는 언제 돌볼지 선택하며 그래서 더 강력해진다 라고 댓글을 달아라. 융은 통합된 공감자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통해 타인의 등불이 된다고 보았다. 당신은 세상에 민감하면서도 강한 사람, 배려하면서도 경계가 있는 사람, 공감하면서도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언제, 어떻게 돌볼지 선택할 자유는 융이 공감자들에게 준 궁극의 선물이다. 그것은 민감함을 타인이 이용하는 약점에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힘으로 바꿔놓는다. 공감자는 그저 이기적일 권리를 허락받지 못했던 아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융이 진짜로 뜻한 바를 이해한다. 당신의 공감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미완의 발달이다. 당신은 민감함을 의식적 선택으로 성장시키기보다 생존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덜 공감적으로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의식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데 있다. 그는 이를 당신의 신성한 이기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불렀다. 진정한 관계와 진짜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자아의 힘이다. 당신은 타인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두 가지를 심리적 온전함 속으로 통합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기적일 권리를 허락받지 못했던 아이는 이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내어줄지 선택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당신의 민감함은 분명 초능력이지만 그것이 생존이 아니라 힘에서, 강박이 아니라 선택에서, 상처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될 때에만 그렇다. 융은 가장 공감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평생에 걸쳐 증명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거나 당신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더라도 융의 지혜를 기억하라. 당신이 이 세상에 과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의식적 공감에서 의식적 공감으로의 그 변형이야말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부서질 때까지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넘치는 자리에서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말이다. 융의 심리적 변형에 대한 통찰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내 영상 왜 당신은 취미에 흥미를 잃었는가 각성 이후를 확인해보라. 그곳에서 우리는 의식의 발달이 활동과 관심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다룬다. 이기적일 권리를 허락받지 못했던 공감자는 마침내 선택할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타인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선택하는 그 결정이야말로 온전하고 의식적이며 통합된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선물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자.